조금만 버티면 돼. 유언장만 바꾸면 끝이야.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평생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친정 도움 없이, 오직 제 두 손으로요.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직장 다니게 만들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서먹하진 않을까? 그런데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패백을 들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딸처럼 모실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친딸이 없는 제게 하늘이 딸을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은 제 건물 1층에 마련해줬습니다. 가까이서 지내고 싶었고 며느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있으면 제가 더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건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딸처럼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여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북엇국이에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팔짱을 끼고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명절 때는 제가 하던 음식을 옆에서 배우겠다며 메모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야죠. 이웃 아줌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복 받으신 거야,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내가 해주면 편하지.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때부터 하나둘 서류들이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서, 보험 증서, 심지어 인감도장까지.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정리해 놓는 게 나아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며느리가 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거. 어머니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데 뭘. 근데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그 환한 미소 속에 감춰진 계산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씩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이 약은 이렇게 드셔야 해요. 어머니, 보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챙겨주는 게 많아서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세입자가 계약 갱신한대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이렇게 올랐어? 며느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뭔가 찜찜했지만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그렇게 하나둘 제 결정권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요새 며느리가 다 해주니까 편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직접 챙기시는 게 좋아요. 요새 뉴스 보면 그런 일도 많잖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니에요. 친딸 같은데. 김 여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쓰셨어요?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한대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나 팔팔한데.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어머니가 힘드실 때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처리한다고요? 아들 이야기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올라와서 수다를 떨었는데 요즘은 며느리만 옵니다. 엄마, 나 좀 바빠. 전화를 해도 대충 둘러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며느리가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데요. 어머니, 우리가 의논한 건데요. 언제부턴가 아들은 며느리 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괜찮아? 말이 없어서.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제가 아들 걱정을 며느리한테 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병원에 동행한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진료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저는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같은 거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진단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단서요? 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서를요?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흐려졌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 유언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1층 신혼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낮에 병원에서 보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건데요. 유언장 양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써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안 쓸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데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답답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급함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도 안 끓여왔습니다. 병원도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 안 보이네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따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며느리의 따뜻함이 조건부였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딸처럼 아꼈던 사이인데,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며느리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 유언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며느리가 정말 저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뽑아줬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뭐죠?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명의로 출금된 것 같은데요. 보호자요? 며느리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이 통장 다른 사람 못 쓰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다음에 갈게.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진단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어머니는 정상이십니다.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최근에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유언장 작성 전에 미리 확인받아야 해서.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거짓 진단서는 불법입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 진단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요즘 이상해. 은행도 혼자 갔다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니까. 유원장만 바꾸면 돼. 건물은 우리 거야. 10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순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 미안하긴 해.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어차피 우리 몫이었던 거잖아. 노인네가 혼자 뭐 하려고 그렇게 재산을 쌓아놨어.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처럼 믿었습니다. 생일마다 선물을 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던 겁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국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바빠서 소홀했죠? 미안해요. 이제 다시 잘할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랐습니다.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잘 먹을게. 며느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원장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빨리 하는 게 좋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생각해 봤어.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갈게. 내가 예약 좀 잡아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내려간 뒤 저는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식은 국에서 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며느리 몰래요. 며칠 뒤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간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너무 잔인한 선택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계산한 죄는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생일, 명절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 원장 이야기겠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이에요. 준비하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며느리는 제 옷까지 골라줬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깔끔하게 보여야죠. 마치 중요한 행사에 가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야. 잘 좀 부탁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 되게 친절하대요. 제가 미리 다 설명해뒀어요. 어머니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접수대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유 원장 작성하러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만났던 바로 그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며느리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상담했던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이음본 유언장을 통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건물은 아들 명의로 하는 거 맞죠? 현금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변호사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으세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건물도 현금도 전부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아침마다 국 끓이고 병원 모시고 다 제가 했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10년 동안 연기한 것도
내 재산만 노린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기요? 제가 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1층에서 한 이야기. 조금만 참아. 유 원장만 바꾸면 돼. 건물은 우리 거야. 다 들었어.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그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들을 생각 없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어머니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예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으면 은행 몰래 돈 안 빼갔겠지. 진짜였으면 거짓 진단서 안 받으려 했겠지. 며느리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 처음부터 재산 때문에 다가간 거예요. 10년 동안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침마다 국 끓이고 병원 모시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부요? 그럼 제 10년은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아무도 강요 안 했어.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선택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제 선택인가요? 돈 많은 시어머니 만나서 잘 보여야 하는 게 제 선택인가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난이 거짓말의 이유는 안 돼.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10년 동안 날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난 어떡해.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엄마 재산이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치매 판정받아서라도 막을 거예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상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벽에 기댄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공증까지 마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벽을 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계산한 죄는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걸, 사랑을 거짓으로 포장한 죄는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걸.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곧 떠나야 할 곳이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내렸습니다. 1층 창문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을 텐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평생 없이 살다가 한 번쯤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진짜 좋아졌어요. 아침에 국 끓일 때, 병원 갈 때, 그게 다 연기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더 커졌어요. 건물도 돈도 다 갖고 싶어졌어요. 그게 제 권리라고 착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다 아시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1층에서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웠던 순간도 있었어. 국 끓여줄 때, 병원 함께 갈 때. 그땐 진짜 딸 같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순간 모든 게 거짓이 돼. 10년의 진심도 한순간의 거짓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며느리가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기부 소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결정하셨네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뭐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층에서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이삿짐 차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창문을 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났습니다. 1층에 불이 꺼졌습니다.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결혼식, 생일, 명절. 그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없는 삶을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빈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곳도 곧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집은 언제나 짐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아래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계속됐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니까요. 상처도 배신도 결국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였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영 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강, 주황, 보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혼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유이기도 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욕심을 부리는 걸까? 사랑은 왜 쉽게 변하는 걸까? 가족은 왜 때로 남보다 못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는 것. 10년의 헌신도 한순간의 거짓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작은 램프 하나가 방을 밝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층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이제 곧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웃음을 채울 겁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독서였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저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겁니다. 저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겁니다. 며느리 없이, 아들 없이, 재산 없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소중한 건 빈손으로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슬픔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